안녕하세요. 해커스 스포츠도사 운동생리학 강사 전유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풀어 놓으셨어야 되고요.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오답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출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2024년도 기출문제는요, 보니까 그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6개년 동안에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와의 난이도와는 정말 다르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특히나 2024년도에는 골격근 파트가 6문제가 나왔고요.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 내분비, 호흡순환계 파트에서 4문제씩 나왔어요. 각각 4문제씩. 보통 대사와 호흡순환계는 많이 나옵니다. 골격근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 내분비계에서는 보통 한두 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 근데 거의 2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4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파트에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분비 계통은 호르몬에 대한 암기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구성 훈련에 의한 지근섬유의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세혈관 밀도 증가, 2번 마이오글로빈 함유량 감소, 3번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증가, 4번 절대 운동 강도에서의 젖산 농도 감소. 정답은 뭘까요? 우선 한번 문제부터 볼게요. 지구성 훈련에 의한 지근섬유. 지근섬유는요, 어떤 섬유였죠? 그렇죠? 지구성. 느린 섬유입니다. 느린 섬유이면서 좀 더 이제 장거리 또는 지구성 훈련을 했을 때 발달이 되는 섬유예요. 반면에 속근섬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속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섬유요. 빠른 섬유. 그래서 속근, 시옷 해서 이제 순발력에 특화되어 있는 섬유다. 그러면 지근섬유의 생리적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지근섬유는 모세혈관이나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근섬유를 이제 횡단 면적을 딱 잘라서 이렇게 근섬유예요. 근육의 횡단 면적을 잘랐을 때 근섬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섬유가 지근섬유인데, 지근섬유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요, 그 안에 모세혈관 밀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모세혈관. 그리고 마이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거는 근육 내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단백질입니다.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오글로빈도 붉게 보여요. 붉게.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그래서 지근섬유의 생리적인 변화 옳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이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아니죠. 마이오글로빈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근섬유의 변화로서는 증가. 그리고 3번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한다. 네, 미토콘드리아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절대 운동 강도에서의 젖산 농도가 감소가 된다. 네, 젖산 농도는요, 인원질 대사 과정일 때 이제 젖산이 부산물로 생성이 되죠. 그런데 지구성 훈련에 의한
유산소 대사가 활성화가 될 때는요, 젖산 농도가 감소가 되죠. 아무래도 유산소 대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마이오글로빈 함유량 감소라고 되어 있었던 정답은 1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 분석 다시 한번 보시면 지구성 훈련을 통해 절대적인 운동 강도에서의 지근 섬유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젖산 생성이 감소가 된다.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서 유산소 대사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젖산 생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원 섬유 사이의 미토콘드리아 밀도 증가, 2번 근육 내 젖산과 수소이온 생성 감소, 3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분해 및 제거율 감소, 4번 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 소모량 감소입니다. 정답은요 3번이에요. 3번. 하나씩 보시면 근원 섬유 사이의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유산소 트레이닝을 통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산화 능력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력이 좋아진다. 2번 근육 내 젖산과 수소이온 생성이 감소. 이 젖산과 수소이온 생성이 감소가 됨으로써 그 근육의 피로를 지연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분해 및 제거율 감소가 아니고 증가예요. 제거율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 생성. 4번 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 소모량 감소. 유산소 트레이닝을 통해서 유산소 대사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산소 중에서도 특히 ATP-PCR 시스템에서 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이 크레아틴 인산을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 중 운동 중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슐린 증가, 2번 글루카곤 증가, 3번 에피네프린 증가, 4번 순환성 AMP 증가. 네, 정답은 1번인데요. 1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우리가 이제 당을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이 증가가 돼요.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혈중에 있는 당을 이제 조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을 축적을 시켜요. 지방을 축적시킨다. 그래서 인슐린은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반대로 지방 분해를 억제 또는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그리고 3번 에피네프린 그리고 순환성 AMP 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들은 노르에피네프린도 있고요. 그리고 코티졸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렇게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순환성 AMP 외에도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과 코티졸 성장 호르몬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운동에 대한 심혈관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점증 부하 운동 시 심근 산소 소비량 감소. 2번, 고강도 운동 시 내장 기관으로의 혈류 분배 비율 증가. 3번, 일정한 부하의 장시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수 감소. 4번,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량 증가. 우선 심혈관 반응, 여기서 반응이었죠. 반응과 적응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이라는 거는 일회성 반응이에요. 지금 한번 일회성 운동을 했을 때 심혈관에서 막 숨이 차고, 그쵸?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런 것들, 이런 반응이고요. 그리고 적응이라는 거는 이 운동을 뭐 몇 주간 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심혈관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적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운동에 대한 심혈관 반응입니다. 1번, 점증부와 운동 시 심근산소 소비량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산소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이 심근산소 소비량이라는 거는 심장이 사용하는 그 산소량이에요. 산소 소비량. 량을 이제 심근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할 때는 심장에서 산소를 소비하는 양이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었고요. 2번, 고강도 운동 시 내장기관으로의 혈류 분배 비율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운동 시에는 운동하는 그 근육으로 혈류가 재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혈류 재분배에 관련된 이런 보기였는데, 운동할 때는 근육으로 하고 밥 먹을 때는 반대로 내장기관으로 혈류 분배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 시에는 내장기관으로 혈류 분배 비율이 감소한다가 맞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설명이었죠. 3번, 일정한 부하의 장시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수가 감소한다. 일정한 부하로, 아무리 일정한 부하로 강도가 높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장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장량이, 땀이 계속 분비가 되죠. 땀 분비가 되면서 이제 혈장량이 감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혈장량이 감소가 되면 심박출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박출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죠. 증가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4번.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이제 혈류량의 증가. 이거는 이제 옳은 설명이죠. 고강도 운동 시에 활동근, 이 운동하는 이 활동 근육의 세동맥이 확장하면서 이 근육으로 혈류량이 증가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보기를 읽어보면요.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와 기역을 곱하여 산출한다.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 심근산소 소비량이 더 니은 나타난다. 우선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장이 사용하는 산소량이에요. 근데 이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 곱하기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 심근산소 소비량. 2024년도에 이 심근산소 소비량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앞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5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6개년 동안의 기출 문제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이 심근산소 소비량에 대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새로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심박수 곱하기 수축기 혈압이다. 그렇죠?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 심근산소 소비량이 더 어떻게 나타나는지, 높게 나타나는지, 낮게 나타나는지. 다리는요, 우선 팔에 비해서 더 두껍죠, 굵죠. 굵기 때문에 혈관 직경, 그래서 CSA, 그 횡단 면적, 혈관 직경 자체가 넓습니다. 커요. 크고, 그리고 더 많아요. 혈관들도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팔보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크게 되면 말초 저항, 혈액이 진행할 때, 혈관을 진행할 때, 이제 혈관벽에 부딪히는 저항 자체가 더 적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팔에 비해서 말초 저항이 적기 때문에 혈압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다리가 팔보다 더 낮다. 혈압이 낮기 때문에 이 심근산소 소비량도 심박수 곱하기 수축기 혈압인데 심박수가 같은 사람이 다리와 팔이니까 심박수는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수축기 혈압이 다리가 더 낮기 때문에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서 심근산소 소비량이 더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수축기 혈압이고요. 니은은 낮게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골격근의 수축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특이장력은 근력 나누기 기억, 근파원은 힘 곱하기 니은. 우선 특이장력이라는 것은요, 근육의 단위 면적당 발휘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육이 단위 면적당 발휘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상대적인 근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의미하는데 단위 면적당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근횡단 면적이에요. 근육의 횡단 면적. 그래서 근력은 근횡단 면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근파원은요. 힘 곱하기 뭐죠? 속도죠. 속도. 수축 속도. 그래서 근횡단 면적의 수축 속도.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보기를 보시면 수용기, 근방추, 골직원기관, 근육의 화학 수용기 나오는데 이제 고유 수용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근방추는 기억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한다. 골직원기관은 니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근육의 화학 수용기는 디귿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한다. 우선 근방추는요. 근육이 길어지는 거,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요. 길이. 그래서 제가 그 이론에서 이제 수업을 다뤘을 때도 근방추, 그러니까 길이 하면 근방추고 장력 또는 힘이라고 하면 골직원 기관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근방추는 길이, 골직원 기관은 이제 장력, 정보 전달을 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이제 길이와 장력, 여기 그쵸, 힘이고요. 그리고 근육의 화학 수용기는 대사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산화탄소나 수소나 이런 근육의 대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를 해서 길이, 신장작은 근육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수축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골직원 기관은 과도한 힘 또는 장력에 대해서 이제 주동근 억제 명령을 전달을 통해서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큰 힘이 들어올 때 근육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직원 기관이 그런 주동근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화학 수용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등의 근육 대사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런 관련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또 조절을 하게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피 반사와 교차 신전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피 반사와 교차 신전 반사는 척수 수준에서의 반사예요. 그래서 척수 반사라고 합니다. 척수 반사. 이 척수 반사라는 건 원래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요. 중추로 들어가서 중추에서 통합을 해서 이제 효과기로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 척수 반사는 척수에서 이제 중추로 보낼 시간이 없는 거죠. 아주 긴박한 순간에 어떤 위험한 순간에 척수 수준에서 그냥 중추로 넘어가지도 않고 바로 이제
효과기로 명령을 전달을 하는 반사를 이제 척수 반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못이 이제 발에 찔릴 뻔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주동근을 들어서 다리를 들어서 이제 이 못에 박히지 않게끔 딱 이렇게 발을 이렇게 띄게 되죠. 발을 띄게 되죠. 그래서 굴곡근은 수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신전근, 기랑근인 신전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억제 또는 이완시키게 되죠. 이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도피 반사라고 합니다. 도피 반사. 도피 반사. 내가 지금 못에 찔릴 뻔 했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발을 들어서 이제 안 찔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제 피부로에서 온 자극이 이 통각을 통해서 그냥 척수 수준에서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그래서 굴곡근의 수축을 하게 돼서 다리를 들게끔 만드는 것을 도피 반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쪽 다리는요. 이 반대쪽 다리의 모습인데 반대쪽 다리는 신전근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굴곡근은 이제 수축을 억제시키고 억제 또는 이제 이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반대쪽 다리에서는 교차 신전 반사가 일어납니다. 교차 신전 반사. 왜? 이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통증을 회피하는 이 도피 반사에서 이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신전 반사, 상호 억제를 하게 됩니다. 상호 억제.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보시면 반사군 경로를 통해 통증 자극에 대한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빠른 반사, 척수 수준에서의 빠른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통증 수용기로부터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척수로 전달된다. 네, 척수로 전달되는 거. 그래서 이 척수 반사라고 했죠. 척수로 전달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대퇴의 굴곡근이 수축이 억제된다. 수축이 억제되는 거 또는 이완이라고 써 있어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여기 도피 반사에 대한 설명이겠죠. 통증 부위의 대퇴의 굴곡근과 신전근이 동시에 수축된다. 동시에가 아니죠. 굴곡근은 어떻게 된다고요? 굴곡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이 되고요. 신전근은요, 수축이 억제된다고 했습니다. 수축이 억제된다. 억제.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저랑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보시지만 여기 이론 플러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고온 환경의 장시간 최대한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심각한 탈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다 라고 써 있네요. 우선 심각한 탈수 현상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면 혈장량이 감소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장량 감소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보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기억부터 글리코겐 고갈이 가속화된다. 니은 근혈류량의 감소, 디귿 1의 막출량 감소, 그리고 리을 운동 단위 활성 감소. 우선 기억부터 글리코겐 고갈이 가속화되겠죠. 장시간 최대한 운동을 하다 보면요, 계속 무산소 대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근육에 있는 그 당 저장 형태인 이 글리코겐을 계속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주 연료로.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고갈이 가속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맞고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리고 니은 근혈류량 감소. 근혈류량도 이제 혈류량이 감소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온 환경이에요. 고온 환경. 고온 환경에서는 땀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혈류량이 감소가 되는 대신 이제 피부로의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 혈류.
증가가 하기 때문에 근혈류량이 감소가 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1회 박출량이 감소. 이때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1회 박출량이 감소가 된다. 거의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고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1회 박출량 감소는 틀린 설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혈장량이 감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혈장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1회 박출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맞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소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회 박출량이 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을 운동 단위 활성이 감소가 됩니다. 고온 환경에서는요, 이제 근피로 또는 막 중추에서부터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중추 피로, 근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운동 단위가 활성이 감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을, 리을이 맞는 설명이겠고요. 정답은 9번에 2번입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조건으로 트레드밀 운동 시 운동량은 보기 체중 50kg, 트레드밀 속도 12km/h, 운동 시간 10분, 트레드밀 경사도는 5%로 운동량은 이제 힘 곱하기 거리로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에서 여기 힘은요 체중이에요. 체중은 이미 나와 있죠. 50kg. 거리는요,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에서 걸을 때는요, 이 거리를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수직 이동 거리에 대한 공식은 여기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거리 곱하기 경사도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지금 km/h로 되겠지만 이 수직 이동 거리를 미터 퍼 민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12km/h를 이제 12,000을 이제 1시간 동안에 12,000으로 걸었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분당 200m를 간 속도죠. 그랬을 때 10분간 운동을 한 거예요. 200 곱하기 10분 동안. 그렇기 때문에 2000m죠. 그러면 2000m에서 경사도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2000 곱하기 경사도는 0.05입니다. 2000 곱하기 0.05를 하면 100m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가 이제 100m인 거죠. 그러면 이제 50 곱하기 100m 해서 5000 kpm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5000이고요. 여기서 수직 이동 거리 곱하기 경사도라는 거 외워두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km/h 되어 있는 것을 m/min으로 환산을 하는 과정. 환산을 하고 이 총 몇 분 동안에 몇 미터를 걸었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경사도를 꼭 곱해 주셔야 되는데 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0.05를 곱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5가 아니라 0.05로. 만약에 10%면 10%다. 그러면 0.1이겠죠. 0.1을 곱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동량 공식을 대입해서 정답은 5000, 10번의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과 속도 조절 효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ATP PC 시스템이라는 거 우선 보시면 ATP PC 시스템은요. 크레아틴 키나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크레아틴과 인산을 분해시키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ATP-P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효소로 이 CK 효소, 크레아틴 키나즈 효소 연결 맞고요. 1번은 맞고요. 2번 해당 작용의 속도 조절 효소로는 덧산 탈수소 효소가 맞나요? 아니죠. 해당 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도 조절 효소는 이제 PFK라고 하는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키나제, 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FK라고 하는데, 포스포프럭토키나제라고 해서, 대표적인 속도 조절 효소는 이거고요. 젖산탈수소 효소는 해당 작용에서 마지막 산물인 이제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전환시키는 촉매 요소죠. 촉매 요소. 젖산탈수소 효소는 이거다. 속도 조절 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크랩스회로에서 이소시스트르산 탈수소 요소, 그리고 4번 이제 사이토크롬 산화 요소. 네, 이건 다 맞는 설명입니다. 연결이 맞고요. 2번만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근육의 힘, 파워,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부터 이제 기억부터 읽어보시면 단축성 수축 시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장력 생성은 감소한다. 니은 신장성 수축 시 신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장력 생성은 증가한다. 디귿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원인 등척성 수축 시에 나타난다. 리을 단축성 수축 속도가 동일할 때 속근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단축성과 신장성의 수축과 힘과 그리고 수축 속도에 대한 것을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해야 될 그래프가 있습니다. 폴스 벨로시티 릴레이션십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우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여기가 벨로시티예요. 벨로시티. 여기가 맥스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폴스예요. F.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이쪽은요. 이센트릭이고요. 이센트릭 신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컨센트릭 그래프입니다. 단축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벨로시티 움직임이 없는 여기 부분은 뭐겠어요? 그 등척성,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우선 기억부터 한번 이제 그래프에 대입을 하면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단축성 수축 시 여기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장력의 생성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감소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신장성, 니은, 신장성 수축 시 여기 신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장력 생성은 증가를 하죠. 이렇게 위로 힘은 증가를 한다. 네,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원은 등척성 수축 시 나타난다. 아이소메트리 여기 최대 근파워라는 거는 힘이죠. 그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이 아이소메트릭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죠. 등척성 수축 시에 근파워라는 것은 없습니다. 등척성에서는 그 벨로시티가 없기 때문에. 다음 리을입니다. 단축성 수축 속도가 동일할 때 속근 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속근 섬유는 CO 해서 순발력 섬유였죠. 순발력.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겠죠. 네,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설명이고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카테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신 피질에서 분비, 2번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 3번 알파1 수용체 결합 시 기관지 수축, 4번 베타1 수용체 결합 시 심박수 증가. 그래서 1번부터 보기를 이렇게 읽다가 우선 1번에 먼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딱 체크하고서 바로 14번 문제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3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2개였습니다. 2개. 1번과 3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만 찍은 사람들도 다 맞는 걸로 23번 문제 다 맞게 했는데 우선 1번은 맞아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 이 피질은 어떤 거 분비된다고 했죠? 피질은 분비되는 건 코티졸, 그쵸? 그리고 알도스테론, 스테론이 이제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요. 카테콜라민은 이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가 된다. 교감신경에서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게 이제 카테콜라민이고요.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거는 이제 아세틸콜린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들은 이렇게 또 좀 안 나왔던 부분에서 살짝 좀 다르게 해서 또 다음 연도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3번 알파1 수용체 결합 시 기관지를 수축한다. 틀린 설명이었죠. 기관지를 수축하지 않습니다. 알파1 수용체 결합 시에는요, 혈관과 평활근을 자극해요. 그래서 혈관과 평활근을 자극을 하지 이제 기관지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설명으로 이제 13번의 정답은 1번, 3번이었고요. 4번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베타1 수용체는요, 어디를 자극하냐면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의 그 심박수 또는 그 심장의 수축력 를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과 3번이고요. 여기에서 정답 분석에 지금 선지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분석 보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3번에 대한 거 여기 기관지란 설명이 틀렸고요. 혈관과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의 문제 정답은 2개였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부터 보시면 해당 과정 중 NADH는 생성되지 않는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죠. NADH. 생성이 돼서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전자전달계로 이동을 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ATP 생성을 하죠. 그래서 생성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니은 크렙스회로와 베타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관찰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다.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베타산화와 크렙스회로 과정이 있고요. 디귿 포도당 한 분자에 해당 과정의 살동산물은 ATP 2분자와 피루부산염 2분자이다. 포도당 한 분자인 경우에는 ATP 2분자와 피루부산염 2분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낮은 운동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 시에 점진적으로 호흡 교환율이 감소하고 지방대사 비중은 높아진다. 낮은 운동 강도일 때 그래서 우리 호흡 교환율 같은 경우에는 0.7에 가까울수록 지방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방을 연료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에 가까워질수록 탄수화물을 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는 좀 고강도일 때고요. 고강도일 때고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저강도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은 운동 강도, 저강도죠. 그래서 이때는 호흡 교환율이
감소하죠. 0.7 이쪽으로 감소하고 지방대사 비중은 더 높아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14번의 정답은 4번이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디귿을 보기를 보시면 여기서 포도당이 아니라 글리코겐이었었어요. 글리코겐이라고 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ATP 두 분자가 아니고 글리코겐으로부터 이제 유래돼서 이제 ATP를 만들어낼 때는 세 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피루부산염은 동일하게 두 분자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또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운동 중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장 호르몬, 간에서 포도당 신생합성 증가. 2번 코티졸, 중성지방으로부터 유리지방산으로 분해 촉진. 3번 노르에피네프린, 골격근 조직 내 유리지방산 산화 억제. 우선 억제가 아니죠. 촉진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골격근 조직 내 유리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4번 이제 에피네프린,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 촉진 및 조직의 혈중 포도당 사용 억제.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 코티솔 또는 코티졸이라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코티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티졸이라고도 하고 같은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아까 그 2번 문제나 3번 문제에서 나왔던 호르몬 있죠? 인슐린 3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 인슐린만 감소하고 모든 호르몬들은 다 증가했습니다. 운동 중에.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산화를 유리지방산 산화를 촉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운동 중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부터 보시면요.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시 혈장량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감소한다.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시에 혈장량은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를 하면서 혈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알도스테론 분비는 증가를 하게 돼요. 수분 손실 억제를 하는 거죠. 수분 손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증가를 함으로써 수분을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이제 틀린 설명이죠.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고, 니은 땀 분비로 인한 혈장량 감소는 내하수체 후엽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 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소변을 막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장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 혈장량 감소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혹시라도 문제를 꼬아서 낼 수가 있어요.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렇게 맞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내하수체 전엽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지도 잘 봐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장시간 운동 시 체내 수분 재흡수를 위해 레닌, 안지오텐신 2 호르몬이 분비된다. 레닌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안지오텐신 2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나트륨과 이제 수분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운동에 의한 땀 분비는 수분 상실을 초래하며 혈중 삼투질 농도를 감소시킨다. 수분이 상실을 초래하게 되면요. 혈중 삼투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죠. 리을은 틀린 설명이었고요.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6번의 3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표는 참가자의 폐 한기 검사 결과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참가자 주은, 민재, 다영에 대한 이제 1의 호흡량, 호흡률, 분당 환기량, 사각량, 폐포 환기량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분당 환기량과 폐포 환기량을 먼저 구해 주셔야 보기를 보시고 옳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당 환기량은 1의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에요. 그래서 호흡률이 이제 호흡수고요. 1의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 이제 분당 환기량이다. 그러면 우선 분당 환기량을 주은이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375 곱하기 20은 7,500이죠. 그리고 민재 500 곱하기 15는 7,500. 다영 750 곱하기 10은 7,500. 그쵸, 7,500입니다. 다음 이제 폐포 환기량을 구할게요. 폐포 환기량은 공식을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분당 환기량도 1의 호흡량 곱하기 호흡수인 거 외워두셔야 되고 폐포 환기량의 공식도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의 호흡량 빼기 사각량. 사각량이라는 것은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는 공기량을 사각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1의 호흡량 중에서 사각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곱하기 호흡수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은이의 폐포 환기량을 구하려면 375 빼기 150 곱하기 20이겠고요. 그렇죠? 민재는 500 빼기 150, 사각 환기량을 다 동일하니까 15 호흡수. 그리고 다영이는 750 빼기 150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폐포 환기량이 주은이는 4,500이 나오겠고요.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민재는 5,250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영이는 6,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한 것을 토대로 이제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세 참가자의 분당 환기량은 다 동일하다. 네, 그쵸. 7,500으로 다 동일하죠.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다영의 폐포 환기량은 분당 6리터다. 그쵸? 6,000ml니까 리터로 환산했을 때는 6리터 맞죠?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주은의 폐포 환기량이 가장 크다. 가장 큽니까? 4,500으로 가장 작죠?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다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겠고요. 맞는 것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의 박출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 박출량이라는 것은 심장이 1회 수축 시에 방출하는 혈액량이에요. 심장이 1회 수축 시 방출하는 혈액량. 양이고요. 1회 박출량은 이완기말 용적 빼기 수축기말 용적입니다. 이완기말 용적을 이제 확장기말도 같은 말이고요. 확장기. 그래서 이완기말 용적이 클수록 수축기말 용적이 작을수록 1회 박출량이 커집니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보기 1번부터 보시면 심박수가 증가한다. 심박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뛰면 심실에 혈액 충만 시간이 심실에 혈액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혈액 충만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실의 혈액량이 더 적어지죠. 그러면 그만큼 박출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1의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감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1번이겠고요. 계속 쭉 보시면 2번 심실 수축력 증가. 심실이 수축력이 증가를 해서 혈액을 강하게 뿜어낼수록 1의 박출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평균 동맥 혈압 감소. 이 평균 동맥 혈압이라는 거는 이 수축기말 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축기말 용적이 줄어들수록 동맥 혈압 감소 될수록 1의 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한다. 이완기말 혈액량은 또 이완기말 용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완기말 용적이 크다는 것은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를 한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1의 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 심박수 증가는 1의 박출량이 감소 요인으로 이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골격근 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수축에 필요한 칼슘은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다. 네, 1번 맞는 설명이네요. 칼슘은 근형질 세망에 저장이 되어 있죠. 2번 운동 단위는 감각 뉴런과 그것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결합이다. 운동 단위는 감각 뉴런이 아니라 운동 뉴런과 그것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를 이제 우리가 운동단위라고 합니다. 틀린 설명이었고요. 3번 신경근 접합부에서 분비되는 근수축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이다가 아니라 아세틸콜린이었죠. 아세틸콜린. 그리고 4번 지연성 근통증은 골격근의 신장성 수축보다 단축성 수축 시에 더 쉽게 발생한다. 지연성 근통증은요, 신장성 수축에서 더 쉽게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보다 더 쉽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갈 때보다 하산을 할 때 더 근손상이 더 많이 와요. 근손상이 더 많이 오면서 지연성 근육 통증 한 24시간 내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발생하는 근육의 통증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20번 문제입니다. 직근섬유와 비교되는 속근섬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속근섬유의 특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높은 피로 저항력. 높은 피로 저항력은 직근섬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직근섬유는 높은 피로 저항력으로 인해서 피로를 덜 느낍니다. 속근섬유에 비해서. 그리고 2번 근형질 세망의 발달. 근형질 세망에는 칼슘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근섬유는 이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 근형질 세망이 발달을 해서 이제 빠르고 강한 수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거 속근에 대한 설명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면 3번 마이오신 ATPase의 느린 활성. 이 ATPase의 느린 활성은 이것도 직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근섬유는 빠른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4번 운동신경세포의 작은 직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직경, 직근에 대한 설명이고요. 속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을 발생을 시키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20문제 다 살펴봤고요. 2024년도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